어찌됐든 그 다음에 그 신화 세력, 단종을 보위하는 신화 세력인 김종선, 여러분 김종선은 아마 굉장히 잘 알 겁니다. 일지를 개척하고 무인 출신이지만 사실은 김종선도 굉장히 문인적인 문인으로 시작을 했고 확실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정치력도 있는 사람. 그 세력들에 의해서 단종을 보위하는 사람들이 세조의 이 부분은 이제 세조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고두고 아마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겠죠. 자기 자신의 그 부모서부터 이어져온 조선 초기에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또 하나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아이는 이시 왕가의 나라인데 신하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는 건 잘못됐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런 대의 명분적인 요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개유정난을 일으켰는데 개유정난이라는 건 말대로 개유년에 일어난 이제 그 잘못된 걸 난을 바로잡는다는 뜻인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 말은 세조 측에서 정한 말이죠. 그것이 난이었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실제로다가 이제 그 초기에 그 황고인과 김종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안평대군 같은 경우는 거의 주도세도 모르게 한 일주일 만에 교동으로 다 보내서 사형을 내려서 죽게 만들고 거의 서울에서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또 더군다나 김종서나 황고인이나 이런 신하들은 그냥 한 명의 살생부에 의해서 바로 그날 저녁에 그냥 현장에서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서 무슨 이론을 얘기할 수가 없고 그 사실을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처리를 주도면밀하게 처리를 했죠. 그래서 그 개유정난이 일어나고 그 1355년에 단종이 도저히 이제 왕에 부실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정도로 그 세조 세력들이 하니까 그 선의를 했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과정도 그 실록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세조가 거절을 나는 왕이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여러 번 했는데도 어린 왕이 왕위를 넘겼다 세조한테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죠. 이런 내용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1400 바로 이제 이게 53년, 55년, 56년 그러니까 단종이 12세 때에서부터 15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2, 3년 사이에 아주 소용돌이처럼 일어난 거죠. 병자화라고 해서 그 성삼문과 박팽년 이런 사람들 처음에 개유정난을 일으켰을 때는 세조의 그런 그 야심 같은 거를 완전히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돕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서 1년 지나가면서 그 정보가 드러나고 이러면서 이건 잘못된 그 왕권이 잘못 넘어간 것이다 해서 성삼문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팽년, 하위지, 이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육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원자신이라고 하는 단종의 외사촌도 받아먹고 또 성성은 성삼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김문기 이런 사람들이 이거 다시 단종을 왕을 바꿔야겠다. 잘못된 왕권이 잘못 넘어갔다 해서 모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가담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발각날 것 같고 두려움 때문에 세조한테 일본으로 서울에서 발각되죠. 그래서 1456년에 단종 모의가 드러나면서 두 번째로 그 사육신과 원자신 김문기를 처음을 해서 아주 잔혹하게 처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량진에다가 그 시신을 노량진에서 촬영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신을 버리고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우리가 지금 현대에 와서는 상상도 없을 정도로 제가 큰 그림도 하나 그렸는데 거열형이라고 해서 그냥 소에다가 팔다리를 묶어서 소를 쫓아 꼬리를 때려서 쫓아갖고서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분해해버리는 이런 것이 처참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시신들을 사실 시신들 노량진 해변까지 아니죠 강가에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그 강가에 버려진 그 시신을 매월당 진시집이 수습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좀 이따 인지가 나오겠지만 노량진 그 강을 건너서 가면 사육신 능이 거기에 노량진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있죠. 그건 나중에 아마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그 시신들이라고 해봤죠. 그 중에 제 그림 중에 하나 보면 이개의 다리라고 해서 묘속의 다리 하나만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두 개의 묘에는 시체와 시신이 저기 있지 않고 그냥 빈 저기 묘예요. 그리고 어떤 묘는 이개 같은 경우는 몸이 다 그래서 다리 하나만 거기다가 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그 털을 찾아서 공부를 만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세조에서 아주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점점 더 단종은 이제 어렵게 이제 상황으로 대접상 상황으로 모셨다가 그것도 이제 지위를 뺏기게 되고 1450년 16살 때 금성대군이 지금 풍리로 소수서원이 있는 순흥에 유배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쪽에 있는 지금 뭐 거의 군수급에 해당하는 이보음이라는 사람과 발탁을 해서 단종을 다시 와보는 곳이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단종을 다시 이렇게 고기를 시키려고 할 때마다 단종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단종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에 뭐 얼마나 받아냈는지 이런 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단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알리기는 정도는 했을 테고 단종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밑에 신하들이 세조 이제 단종을 살려두면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단종을 이제 점점 유배시키고 감동시키고 영월로다가 지금 강원도 영월로다가 유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세 때는 단종 복위 운동이 일부러 실패해서 제가 그 수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수능 안시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안시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단종 복위 운동에.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조에 의해서 처형당했는지 가면은 피끝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천에다가 버렸는지 물이 거기까지 흘러서 마을 전체에 피물이 흘렀다고 하고 그 원혼이 지금도 들린다고 해서 소수서원에 가보면은 소수서원에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아래 바위에 경자라고 한자로 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밤마다 그 연못에서 죽은 원혼들이 나와서 이황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글자를 써서 죽은 사람들의 너를 돌봐주는 그 영혼을 갖다 돌봐주는 그런 글자를 쓴 이후로 거기서 그 소리가 안 나왔다고 해서 가보면 붉은 글씨를 눈에 띄게 경자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우에서 그래서 그 순우 보호부 자체가 폐지가 되고
작은 도시로다가 하고 그 사람들은 많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했어. 지금도 그 수능 안씨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피해를 당한 사람 자손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단종제를 지내는 장릉은 이제 단종이 부처 있는 흥인데 영월에 있는 흥인데 거기 가면 매년 단종제를 지낼 때 수능하시는 데 와서 같이 제를 지내고 이때 희생된 사람들이 단종제를 많이 와서 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으로는 금성대군의 그런 독립운동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영월에서 있다가 사약을 내려서 죽게 되는데 사약을 마셨는지 그 당시에 어떻게 옆에서 모아서 죽음을 했는지 이 사실은 정확한 기록은 없고 나중에 이제 여러 설이 지금 나와 있어서 장릉지라든가 이런 다른 많은 역사 기록들에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50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단종이 2차 죽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린 거는 이 단종의 죽음과 함께 그 당시에 정확한 숫자는 잘 알고 몇백 명이 죽은 것 같아요. 광주 상태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아주 일방적으로 세주에 의해서 거의 세주에 맞서서 총칼을 칼을 한번 휘둘러 본 일이 없거든요. 이 희생된 사람 다 일방적으로다가 되고 기록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이 누가 자기 하수인들이나 명중들을 위해서 세주의 고위군에 맞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일방적으로 희생된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고 이 사건은 더군다나 조선 500년간 끊임없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이제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단종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어디에 시신이 묻혔는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중종 때 조금씩 보기가 되면서 공군 위치를 찾아내고 장롱으로 보건되고 단종 보기 수정때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조선시대 내내 배우는 시대까지 가면서 이 단종의 문제는 계속 해석이 좀 확대되고 공정심이 불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힘을 붙여서 자꾸 상소를 올리고 공부해서 그와 연관된 희생된 사람들도 몇백 년에 걸쳐서 자기 신분이 올라오고 또 사후에 복권이 되고 이런 일이 한국의 많은 성씨 집안들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예를 들면은 박팽년은 사육신님이 한 사람이죠. 그리고 박팽년은 그 안성대군의 꿈에도 나와서 꿈에 같이 내려서 그 안성대군과 가까웠던 신한테 지도자 학사이고요. 근데 박팽년은 그때 3종을 다 배웠습니다. 사육신 주변에 있는 신학이 처음 개정을 영마도 있었죠. 그런데 박팽년의 자손이 며느리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남자는 죽이는 거고 여자는 살려서 노비를 삼는 거예요. 그 박팽년의 후손은 노비하고 아기를 갈아치고 태어났을 때 바꿔치게 됐어요. 그래서 박팽년 집안은 그 아이를 몰래 박팽년 집안에서 본이 다른 박씨 쪽에다가 올려가고 그 충청도 어린 쪽으로다가 아이가 피해서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알려졌는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박팽년 집안에서 벌써 이게 1454년인데 2010년대에 2010년이게 지금 20년 5월 4일쯤에서 신문에 보니까 박팽년 후손이 자기 성을 찾게 해달라고 그런데 재판소에다가 재판을 했어요. 네, 성은 원래 박팽년 집안으로
그럴 때 다른 박수 소리 있다고 해서 그 재판에서 이겨서 자기 박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런 일이 진행이 영장에서 이루어지고 이 여파가 그래서 제가 전체는 어떤 대학의 디렉터 한 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각각의 집안이다. 지금 내는 그 이야기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후손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런 일을 듣게 되고 만나게 돼서 제가 이 사실을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1450년에서 한 30년쯤 지났을까요? 김일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김종직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조의 제문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를 이용을 해서 사초에다가 왕권을 자기 똑같이 조카의 왕권을 빼앗은 일이 중국에서 고사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때서 쓴 내용을 김일손이라고 하는 이분도 나중에 여기 이제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조의 제문을 사초에다가 실으려고 하면서 한 30년 후에 그 사건을 빗대어서 이제 은연 중에 이걸 이제 자기 스승인데 김종국이 그걸 사초에는 이제 그 실록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죠. 그 자료를 실으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매월당 김지숙을 방문해서 지금 여기 도로 요번에 제가 나온 중요한 도로인데 제 40년간 그림을 그린 내용을 정리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자규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의 한문학과 신경호 교수님이 자규사에 대한 걸 쓴 부분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안종에 남은 글 중에 자규사라고 해서 영어에 유래됐을 때 자기 슬픈 감정을 시로 쓴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 논문에 의하면 그것이 정말 안종이 그렇게 썼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 당시에 자규사라는 그런 외로운 심정을 주는 그런 시귀라는 것은 중국서부터 내려오는 도서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르고 단종에 대해서 단종이 읊었다는 식의 여러 본이 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그 단종이 시를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이 대유정당과 세존에 있는 횡포를 빗대서 나온 그 시를 여러 사람들이 지식인들 중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단종을 동조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같이 시기로 주고받고 그랬다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김시숙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따라서 자기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이 조의 제문을 사초에 실는 문제로 해서 대단히 피해를 많이 사화가 다시 일어나서 세조 후손과 세조를 보았던 그 궁극화 세력들에 의해서 큰 화를 입게 되죠. 그리고 1516년에, 그러니까 지금 1490년, 1516년이라고 하면은 한 60여 년 된 때죠. 그때에 노산은 이제 단종이 강등돼서 불리는 일입니다. 노산 돈을 다 강등되죠. 노산의 묘를 공실하도록 운영하는 게 중종 11년, 그러니까 한 60년 후에 공문을 만드는 것을 살았고,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뭐 왕족인데 역적으로 죽기는 싫은 왕족이니까 그 안에서 계속 말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서로 이렇게 표현을 못할 뿐 거기에 공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지금 여기에 노력이 많이 걸려있고 올해 몇 군데에서 전시를 같이 하게 되는데 저도 가끔 질문을 합니다. 전다 재밌는데
저는 뭐 사육신호가 한방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교 수업에 복사 시간에 사육신호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도 세조에게 그 단종에 대한 충성심으로 죽음에까지 이르는 전개를 지키고 이런 거 인간으로서 나 같은 그런 할 수 있을까?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나 같은 너무 나약해서 금방 잡아주지 않을까? 겁나는 생각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제가 이 글을 그리면서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약한 마음 같은 거를 내 자신한테 스스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정말 있을까? 이런 걸 반복하게 만드는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단종이 유배돼서 실제로 거기에서는 뭐 얼마 안 있었죠. 그러다가 죽게 됐는데 지금도 내년이 단종대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 60년 기념인데 현대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어느 한 지역에서 그 단종을 기억하고 그쪽 주민들이 전부 나서서 그 행사를 보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는 요번에 제가 보면서 더 강하게 느끼는 거는 지금은 이제 관광 자원화되는 거죠. 지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어를 방문을 하는지 줄을 서서 막 2시간씩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흐르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기억하는 공간이 그것을 능을 세우고 또는 뭐 그것을 기념하는 사당을 세우고 뭐 시비를 세우고 이런 그 기념하는 사물로서 우리가 유적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걸 표현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관광자원의 공간을 본질적으로 그런 게 더 노골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자본주의 시대가 오면서 더 그런 면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역사적 해석을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의분, 충전,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인간의 삶의 어떤 그 변화와 굉장히 같은 배경을 갖춰서 이 역사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마 슬픔 같은 감정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슬픔조차도 더 시간이 가면서 기념하고 관광이 되는 건 뭡니까? 그걸 보기는 하지만 보고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는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지금은 그 자연을 나가서 참여하고 그 사건을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도 같이 묻어서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일상적 사건이다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허물어져 가고 한편으로는 또 계속 기념의 공간도 더 발전되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더 능을 갖추는 면이 있습니다. 장흥은 제가 처음 갔을 때보다 제가 처음 다룬 게 1986년이에요. 86년 여름에는 거기 담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바로 공군 쪽으로 다 앞에 사람들이 직접 걸어 올라가고 거기 주변에 이렇게 잘 다듬어지지도 않고 뭐 표도 안 끊고 잘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다 관리를 국가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기념적인 공간과 함께 또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자연 관광적인 요소도 같이 해주는 거죠. 저는 이런 데에서 역사에 대해서 좀 그런 좀 묘한 어떤 감상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무거운 역사적인 어떤 단계, 충전, 의리 이런 것 넘어서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모되는 면도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느껴지는 영월에 가서 처음에
잠깐 친구하고 만나서 차분과 이틀을 며칠을 갖다 지내고 올라와서 이거 그림으로 그리겠다 하자마자 그림이 제 생각에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 거기서 또 하나 물에 빠진 단정히 물에 빠진 장면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선 제가 처음에 역사적인 지식도 없었고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사육신과 단종, 어감을 보면 단종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다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제 친구가 여기가 뭐 단종 빠져주는 장소라고 그 얘기를 해서 그때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금방 뭔가 좀 이걸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강변 술도 한잔 먹었고 건강은 아주 앞에 멋있는데 거기에 마치 그 어린 왕이 물에 빠져서 쓸려가는 듯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강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런 역사적인 주제를 갖고 무슨 그림을 좀 그려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그림을 시도하기는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앞에 보면은 데스크 왼쪽에 이렇게 아까 대표님이 설명했던 국보를 한지에다 그린 그림인데 그런 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이렇게 영웅적인 장면 같은 거를 그냥 인지내라 이런 거에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던 게 한 1년 되다가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도 특히 슬픈 감정이 뭔가 그런 간단하지만 그런 슬픈 감정이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에서 좀 길게 작업을 해보자. 저 딴에는 좀 공부도 해가면서 한 10년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40년 해도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하게 온 제 느낌은 그 사육심이 공부하는 보통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 같은 게 조금 더 제가 저 자신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저 자신이 대학을 다니는 7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리고 80년대 이 작품들을 80년대 6년 때까지인가 그때 대학에서 굉장히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군사 정권 아래서 굉장히 마찰이 심했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떤 폭력적인 구조, 사람이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폭력적인 구조. 또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겪었던 남자애들은 이제 이게 좀 같이 어울리고 남자애들끼리 하다 보면은 싸움 같은 걸 많이 휘말리고 그런 서로 그 폭력을 쓰는 거에 대한 공포감과 한편으로는 공포감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데 쉽게 빠져서 친구들과 나쁜 짓도 하게 되고 자기가 유리한 편에 서서 약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공격을 해보고 나중에 후회하죠. 뒤로 가서 저도 아주 대단히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더 강한 줄 알고 상대방을 때렸는데 몇 년 뒤에 걔가 어디서 뭘 배워갖고 와서 때리는데 저는 마을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후회해요. 이런 거 제가 겪은 이유가 같이 그런 사회 폭력적 구조, 군대 생활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에 대한 공감 같은 게 더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거 86년, 87년 바로 1년간은 그런 예들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그림들이 몇 점 있죠. 저쪽에 기후정난이 일어나는 장면하고 직접적인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고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제 관심 그런 쪽에 더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그림은 이제 세조가 바로 사육신 성사를 받고 있는 같은 사람들을 공문하는 장면인데 이것도 굉장히 초기에 그려지고 이건 나중에 큰 그림으로 옮겨져서 현대미술관에서 이거 거의 비슷한 형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장면이고
노량진에 버려진 그 사육신의 시신들 같은 것들 그러면서 제 관심이 이제 어느 쪽으로 하면 실제로 처음에 시작은 영어를 내서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한 2, 3년간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실제 사건은 그 사람을 죽이고 뭐 단정 한 사람만 그쪽에서 결과적으로 죽었지만 또 아기 신분 때문에 나머지 많은 수백 명에 나가는 사람들은 서울과 수원 이런 쪽에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경복궁과 비원과 창경 이 주변에서 모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관심을 그런 궁을 스케치하고 이런 쪽으로다가 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음모 같은 것이 일어난 것 같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이 한옥의 그 근본 형식이라는 권력과 재화의 부의 상징이죠. 그 당시 조선사회에서 대표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 속에서 일어난 중심적인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금 이 두 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상당히 제 딴에는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드로잉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로잉을 많이는 하는데 한 장면을 열심히 묘사하고 이러지 않아요. 제가 하는 그리는 목적은 뭘 이렇게 해서 제안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를 빨리 빠르게 그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다시 그 다음 생각으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지금 여기 갤러리에서 제목을 붙인 생생한 생각이라는 말. 저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생생한 감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시 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술에 있어서 특히 그림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생명에 대한 기운 생동이죠. 동양화에서 말하는 그런 기운 생동이 그림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게 더군다나 어떤 각이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 확실하게 올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슬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드러나는 순간을 잊지 않고 기록하려고 하는. 기록이라는 말은 그림에서 적당한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을 고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들은 그냥 굳어진 생각이라는 것도 다음 생각을 하기 위한 사실은 그 기초 작업 때문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 여기 그림 보면 다 거의 그림에 만것 같은 느낌을 줄지 모르겠어요.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렸던 그런 그림을 담고 저도 가끔 굉장히 진지하게 이게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보고 그 기와 하나하나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그런 걸 보면 뭔가 저기에 들어간 장식이라든가 기와자가 놓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한옥을 짓는 과정, 그 보편수들의 아주 뛰어난 그런 예술적인 그 기능들, 제가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터득된 재능이 좋은지 밑에서 미처 회 반죽을 떠서 하늘로 올리면 하늘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다가 동시에 놓으면서 기와하고 붙여서 제자리에 딱 들어가요. 자기 손 아기 손으로 해서 그 모양이 딱 맞춰서 들어가요. 군더더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신기에 가까운 정도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도람역에 한옥 마을에서 조그만 한옥도 많이 모여있는 데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한옥 대수 보수도 많이 오고 새로 짓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 그 짓는 거를 보고 저도 조그만 한옥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 앞집에 사는 분의 아버님이 기와제기라고 되어 있는 기와장이었죠.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옥을 짓는 데 있어서 기와장인이 임금이 제일 높대요. 그만치 그건 진짜 공간에서 무슨 행위에서 그런 것도 그런 제가
저걸 하나하나 저런 선을 그렇고 이러면서 그런 인내심 같은 거는 제가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더 성실하게 정말 그렇습니다. 뭐 그 이후에 제가 제 그림에서 이렇게 몇 가지 보면 바르게 그 기와 선과 그 속에 사람이 있는 걸 중첩해서 그리면서 투명하게 보인다고 하는 그런 묘사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제 이런 스케치들을 거쳐서 그런 작업을 했죠. 요거는 좀 특이한 작업입니다. 어느 날 제가 바로 아까 얘기한 데다가 그 목일도 온도를 그 중앙청, 옛날 조선청 건물이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거기에서 창틀이 이렇게 현대적인 창틀이에요. 그것도 바깥으로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보이고 그러죠. 바로 그 안에 전시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시실에 목류도 온도가 저는 큰지 않았더니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그 그림 하나의 호흡이 느껴집니다. 그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흡의 문제예요. 섬세한 형태를 감정을 갈아두는 때는 호흡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자기 몸의 진동을 만들지 말아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선을 그릴 때도 굉장히 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는 거는 저런 선을 긋는 것과 지금 저쪽에 드로잉을 그리는 거는 정반대인 거죠. 저런 선을 직선을 저렇게 그어나가면 힘을 유지하는 그 힘을 준 상태에서 호흡을 정지시키면서 끌고 나가야지 그 선이 흔들림이 없어요. 저건 자를 대고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 직선 같은 거는 그 호흡의 긴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쪽에 있는 그림은 선 하나하나마다 호흡이 거친 게 막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긋는 거. 호흡을 중지시키면 오히려 다음 선으로 넘어가지 지장이 나고. 그래서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마티스의 그림과 피카소의 그림은 굉장히 호흡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로스코 같은 수상표현주의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 같은 호흡을 주면서도 자기 감정을, 섬세한 감정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법을 갖고 그런가 굵은 톤의 흐트를 치는 걸 고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몸을 긴장하려면 그 긴장을 한다는 건 숨을 막 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붓는 동안에 숨을 억제해야죠. 그냥 억제의 농도가 또 다르겠죠. 물감이 짙으면 호흡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붙이려 하는 건 가만히 보면 특히 뭐 동양 서해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그 마음에 가다듬는 호흡은 마음과 같이 통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동양화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숙시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대상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대상을 익숙하게 자기 몸속에 기억한 다음에 구슬이 끌어야지. 아직 저 형태도 파악도 안 되는데 부분부터 나가면은 왜 우리가 뭐 초보 권수 선수들이 상금 보지도 않고 막 아무데나 해서 자기가 치시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중앙청이라는 건물과 저쪽에 있는 한국의 건물인데 저한테는 조금 더 다른 우리가 식민지 시대의 중앙청이라고 하는 그 가장 그 당시 권력기관이죠. 그리고 저 안에는 또 조선시대의 권력기관인데 그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거를 보는 시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은 세월이 갈수록 의미가 생겼습니다. 중앙청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 그림이 지금 거 가지고 저쪽에 화가가 위치가 쓸 수 있는 위치되는 거는 지금은 공중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이제 계유정난에 관한 내용을 이제 점점 사건의 내용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흐름이 90년대 초 80년대
시대 말가는 그런 거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그리는 그림은 또 어떤 점에서는 제 관심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이런 결론까지도 생각합니다. 아, 역사는 일반 권력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 판단을 보는 거는 결국 일반 보통 사람들이 역사를 결정 지어주는 거라. 그러면서 처음 90년대 시작은 이때 했지만 지금 이 그림은 제 작업실에서 한 저 정도 크기로다가 한 30년째 완성을 못하고 그거보다 완성하려고 거의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돼서 포기하고 못 내고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저건 좀 이 그림을 볼 때요, 제가 이제 단정과 대의정난 이런 걸 그린다고 해도 그 사건을 갖고 제 기억과 상상과 또는 어떤 그림을 재현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지만 그 해석에 대한 게 계속 역사적 해석에 대한 게 상대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저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내내 계류정난은 가면서 백성들이 점점 더 큰 목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영월에서 영월 사람들이 영월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이 그 영화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수능도 많이 가고 산릉도 가고 그 단종과 연관된 데가 많은 데가 어떤 두 번은 한 명의 뇌에 가서 감옥을 흘렀는 사람도 봤어요. 이렇게 역사 해석은 번져나가고 불법을 지우고 해석이 바뀌기도 하는 거죠.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지만 그 고정되지 않은 변화들을 저도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리고 저도 그거에 따라서 영향도 받고 저 나름대로 제 주장으로 그림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상호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그런 그 해석자들 나중에 판단하는데 500년 지났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만 괜히 영화가 나오고 그러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영화 같은 데 한번 가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배운 지식하고 비교도 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면서 어느 쪽에 자기의 가치 기준과 그 시대에 자기가 받은 교육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고. 지금도 의견이 다르요. 제가 며칠 전에 좋은 책을 하나 샀는데 세조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책이고 제 그동안 40년간 해온 생각은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세조의 능력과 세조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조선시대가 유지된 거에 대한 조금 더 굉장히 그 일방적인 그 세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적이 있어서 제가 가장 좋은 자료인데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제 느낌에 그 책을 읽으면 한 번쯤은 저는 세조에 관련된 쪽은 자주 가보질 않았어요. 우선 단종과 주변된 쪽에 굉장히 집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는 세조가 들렸다고 하면 상원사도 가고 상원사도 좀 그리고 조금 변화가 2000년대, 2010년쯤으로 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저도 그 중립을 판단을 역사적인 사실을 좀 더 정확히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냥 처음에 그런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더 알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문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니까 좀 조선 전기를 따고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그림은 불행히도 30년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처음 그렸던 장면입니다. 2007년. 지금 보니까 그때도 위에 능 옆에는 이렇게
담장이 차게 있었는데 요즘에 더 다듬어갖고 능이 굉장히 답답하게 돼 있거든요. 그 가운데가 정자왕이라고 해서 이제 제일을 지낼 때 제주도의 앞에서 이제 가는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이 그림은 또 하나를 그렸는데 이제 이거는 한 초겨울쯤에서 약간의 초봄이라서 그 겨울에 그 잔디색이 갈색이 좀 많아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바로 진몽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릉을 돌보는 그 사찰 오족사라고 있는데 그것을 말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절이고 굉장히 장릉 바로 뒤에 있는 은폐되듯이 이렇게 조그만 암자처럼 되어 있고 좀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보통 이제 사찰에 가면 뒤에 칠성각 산신각이라고 해서 옛날 무속터에 불교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그 산신각이나 칠성각 같은 걸 한쪽으로 모시는데 거기에 대단히 좋은 태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많이 커서 떨어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냥 페인트로 다 칠해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건 겨울에 누린 풍경입니다. 영월 금룡암이고 이거는 청룡포 아닙니다. 이 안에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저기 단종이 있을 때 이런 큰 건물은 없었을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좀 불투명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노은단이라고 해서 그 성삼분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지금 순서가 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얘기한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 쪽에서 그 한강 다리 쪽을 보고 있는 이 사육신 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되게 지금 이제 단종 이후에 이게 이제 그 시신들을 매울당에 거두어서 거기다 옮겨놨다고 해서 거기 사지가 있는 그 묻혀진 기도가 어떤 데는 시신도 없는 공문만 있는 건데 나중에 여기에 또 보면은 설명에 보면은 김문희 같은 분이 거기에 그 사육실에 플러스되어갖고 적어졌다고 하는데 대단히 역사적으로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사육실인데 사치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나오고 거기에 가면 지금 그래서 심의가 7개가 제가 사진 찍어서 7개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6개가 당시에 김문희 묘를 할 때에 중앙정보부장에 했던 어느 분이 김문희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역사에서 공부하고 때문에 제 관심은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으로 다 가면서 이 정말 초기에 한번 안평에 대해서 안평대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되고 또 문화예술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어떤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관심을 갖고 그려야 되겠다 하면서도 안평대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책자 같은 것도 제가 잘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안평대군에 대한 걸 저도 이제 이런저런 책도 읽어보고 또 안평대군이 그 거쳐냈던 이황산자락도 한번 가보고 무게정사도 가보고 그러면서 역사학계 쪽에서도 또 최근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신경호 선생님 안평이라는 책을 작년에 아주 두꺼운 그런 경우는 첫째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조금 더 저한테도 좀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안평이 대단히 안평이 쓴 글 중에 꽃밭을 가꾸고 뭐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이론이적인데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랑산 자락에서 안평이 그런 요즘으로 얘기하고 가드를 가꾸는 그런
제가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그냥 이 얘기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그리면서 이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그림들이 나오면 그림 그린다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정말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사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전부 자기 뜻을 다 확실하게 갖고 그리지는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대학교 가기 위해서 배우는 뱃살, 사물을 묘사하는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어떤 때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단지 어떤 흘림 감각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또 예술의 또 아주 중요한 본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정리된 다음에 완전히 목적을 갖고 만나는 좋은 그림, 이러한 좋은 주제의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당나라 말기에 선월대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한도로 유명합니다. 나한이라는 건 일반 사람들이니까 석가모니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석가모니를 따로 가지고 그 중에서는 이제 500나한도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데 얼굴들을 보면 기괴하고 다양하죠.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젊었을 때는 상당히 개성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이 들면 다 생긴 것도 비슷해져가지고 살도 빠지기도 하고 거자도 빠지기도 하고 대부분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족끼리는 잘 알죠. 엄마는 금방 알아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슷한 거 아시고 이제 그런데 그 나한도의 그 다양한 인물들을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렸어요. 개성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성 있게 다 그렸는데 어떤 거는 보면은 노인 약간 좀 표현적으로나 강하게 이렇게 왜곡해서 그리는 것 같지만 그 울림이 대단해서 500나한도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 선월대사의 나한 그림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그림이. 그래서 선월대사는 스님이지만 화가이죠. 그림 그리는 행위를 도를 닦는 명상을 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봤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깊은 공감과 그 석가모니 제자들의 각기 갖고 있는 그 석가모니에 대한 불교에 대한 해석과 그 일상생활을 그 영상을 보면서 지내는 이런 삶에 대한 것들을 그러한 형상들이 그렇게 형상이라는 이미지죠. 이런 그림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 기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 대한 인상이 우리가 머리를 돌려도 떠오르게 되고 이런 우리 몸속에 어떤 형상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거 자체가 어떤 삶의 존재 자체다. 이런 불교적 명상과 어떻게 보면 그림의 이런 동양미학의 정수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흐름이 보이고 매월당 김시승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 영향을 받은 흔적이 글귀에 선월에서 관유라는 분인데 그 관유를 읽으면서 그 불교에게서 얘기하는 그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 눈을 감았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단지 이 육체만이 아니라 내가 사물을 봤던, 기억했던 또는 현재 눈앞에 보였던 이미지가 우리 몸속에 형성된단 말이죠.
이런 현상 작용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그림 그리기 되는 작업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훨씬 더 인간적인 개념보다 보편적인 개념보다 확장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별당 김시습이 불교의 이론을 통해서 좀 서술하고 워낙 별당 김시습은 지금 민계에서 주제가 하는 그 김시습은 제가 현재 보고 있는 바 한국 미술에서 자화상을 처음 그린 사람 같아요. 혹시 이 중에 그 이전 자화상이 있다 하는 건 역시 자신있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느낀 바로는, 이렇게 본 바로는 없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다른 분들 보여드리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화상이, 매운탕 김시습 사당입니다. 지금 강릉에 가면은, 한 사람 5분만 옆에 있어요. 그리고 김시습 사당이 또 기념관도 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릉이 김시습의 본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답사를 한번 가봤더니 다른 놈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규모도 조선 왕릉은 좀 검소한 느낌이었는데 이 왕릉 원래 매운탕 김시습이 신라 왕정이거든요. 신라 왕정인데 강릉 쪽에다가 왕위를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왕위를 받지 못하는 쪽에다가 명주군이라고 해서 그 명주군 쪽에다 공부를 받아서 했다가 시간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그래서 김시습의 조상묘가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당이 있거든요. 지금 그 중에 하나의 목화묘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가장 김시습의 모습에 가깝답니다. 두 가지 본이, 두세 개의 본이 정확히 내려주는데, 그거는 목화묘이니까 굉장히 단순화된 거죠. 근데 일단 김시습의 또 하나의 본은 전문화가 같은 그림 많이 그린 사람이 그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단 김시습이 자기가 그린 거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매운탕 김시습은 5세 동자라고도 불렸죠. 5살 때 세종에 불려가서 천재 처리를 들을 정도로 거기가 뛰어나고 충분한 사람인데 매운탕 김시습만 갖고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노광서원이라고 수락산 쪽에 있는데 제가 여기를 한 10여 년 전에 답사를 했을 때 박세당 사당의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터가 원래 매운탕 김시습의 영정을 모시던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기가 노광서입니다. 제가 그린 거 왼쪽이 노광서 아주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매운탕 김시습이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했던 충남 홍성인가요? 무량사에 죽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무량사 경내에 김시습 초상을 모신 경정을 모신 사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당을 돌보던 분의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돌봤는데 그 아들 되는 분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님이 그거는 거의 청소하고 나갔던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분은 어떤 신문사 주필을 출연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매운탕 김시습 기념사업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 기념사업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난 어렸을 때 그 영정을 여러 번 봤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조선 속의 학자이자 뭐 철학자이자 시인이자 많은 저술을 하고 전집이 10몇 권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다시 한국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비슷 초상을 배운 기억이 나서 그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그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 기념사업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여덟 기시과 관련된 모든 역사적인 문제를 답사를 가지는 거고 작년에는 연당 전집을 출간하는 걸 주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모신화를 쓴 용장사진입니다. 동학사에도 매우당이 들려서 제일을 지내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유식 죽임을 당하고 일설에 의하면 동학사에서 그 연당 김지숙과 엄흥도 요번에 영화의 주제가 되는 엄흥도하고 같이 만나서 그 단정의 의술을 거기다가 모시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동학사를 제가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한해 학사로는 아까 얘기한 무슨 무호사인가 원래 최치원을 모시는 학사로라는 것인데 함양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겨울에 가서 오래전에 2014년에 보는데 이 학사로의 간판을 유장함이 쓴 거를 보고 뭐 글씨가 나쁘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상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한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